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죠. 저 역시도 그날 그 낡은 양복을 입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조금만 더 늦게 퇴근했더라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못 본 척 지나쳤더라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중견기업에 취업한 뒤 어렵게 대리 직급을 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늦은 승진이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죠. 연봉도 오르고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저희 부서 정 팀장은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교묘하게 따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 팀장의 부당한 행위들이 윗선에 보고되면서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소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저는 양심적으로 그에 대한 사실을 증언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와 같을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고 그 사실은 곧 정 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늘 무시당했고 업무에서는 일부러 배제되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저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 팀장에게 또 한 소리 듣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던 길, 횡단보도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순간 홀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쪽으로 달려가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노인이 들것에 옮겨지기 직전 그가 미약한 힘으로 제 손을 붙잡더니 작은 명함 한 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청년 고마워. 오늘 이 은혜 내가 꼭 갚고 싶네. 어려운 일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명함을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려다 보니 양복 한쪽이 심하게 찢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취업하던 날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사주신 양복이었죠. 오래돼 낡았지만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 전에 단골 세탁소에 들러 양복을 맡겼는데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총각, 나 세탁소 사장인데 지금 당장 좀 와줘요. 큰일이라도 난 것 같은 목소리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퇴근하자마자 세탁소로 바로 달려갔어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주한 사장님의 손에는 전날 밤 쓰러진 노인에게서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사장님은 그 명함을 쥐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 구질구질하다 욕을 들었던 그 양복 한 벌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짊어진 채 새벽마다 일터로 나가시고 밤늦게야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곤 했죠.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제게 꿈이 있다면 단 하나,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꿈이었지만 제게는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노력만으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 좋은 대학도 아니었고 특별한 스펙도 없던 저는 서류에서 탈락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갔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반복될 즈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한 회사의 2차 서류 전형까지 통과하고 최종 면접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면접만 무사히 넘기면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래, 현우야,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지? 엄마, 저 드디어 면접 봐요. 이 회사는 면접에서 실수만 안 하면 거의 취업 확정이에요. 정말? 아유, 현우야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어. 면접 보러 가서 실수하지 말고 잘해. 인사도 잘하고. 저는 친구에게 양복을 빌려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에 꼭 맞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정말 진심을 다해 면접을 봤습니다. 느낌도 좋았죠. 면접을 보고 온 날 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오늘 면접 어땠어? 잘 봤어? 네, 질문에 답도 잘했고 엄마, 저 느낌이 좋아요. 이번에는 진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다. 근데 현우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너 면접 보러 갈 때 뭐 입고 갔니? 너 양복 없지 않아? 친구 거 빌려 입었어요. 그랬구나. 아휴, 엄마가 돼서 그동안 아들 양복 하나 준비를 못 해줬네. 미안하다, 현우야. 너 합격하면 첫 양복은 엄마가 꼭 해줄게. 그리고 2주 뒤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됐구나. 현우야,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첫 출근을 앞둔 주말, 어머니는 시골에서 서울까지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손엔 작고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엔 평생 모아둔 것 같은 정성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 첫 양복 꼭 해주고 싶었어. 우리 같이 사러 가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양복을 사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아끼고 마음을 모았을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장 진열대 앞에서 가장 저렴한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야, 그걸로 괜찮겠니? 이 옆에 거, 이게 원단도 좋고 더 단정해 보여. 혹시 너 가격 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첫 양복부터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요. 상할까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사주신 양복 한 벌, 값비싼 옷도 유명 브랜드도 아니었지만 그 옷은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정장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취업 축하 선물로 받은 양복을 입고 저는 사회로 나갔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때로는 야근이 길었고 잔업에 치이기도 했으며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꾸역꾸역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날이 되면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진 않아도 아들 덕에 오늘도 반찬 한 가지 더 올렸다며 웃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이었기에 월급이 밀리는 일도 회사에서 잘릴 걱정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내면 됐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승진은 늘 제 옆을 비껴갔어요. 그러다 동기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드디어 저도 대리라는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은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대리 됐어요. 연봉도 조금 오르게 돼서 이제 생활비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아니야, 현우야. 지금도 충분하다. 괜히 더 보낼 생각 말고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좀 써. 엄마는 정말 괜찮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졌고 예전처럼 일을 하실 수도 없다는 걸요. 그렇기에 대리가 된 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직급의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 어머니를 일하게 하지 않아도 될 희망의 발판이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하루라도 빨리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에는 정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리더처럼 보였고 평소엔 농담도 잘하며 사람 좋은 척 웃는 얼굴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기 눈에 드는 직원에게만 기회를 주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서서히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외톨이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모른 척했죠. 상사에게 찍혀봤자 손해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부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기가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귓속말처럼 말을 꺼냈어요. 현우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나 이제 막 출근했는데 팀 분위기가 왜 이래? 누가 정 팀장 신고했나봐. 내부 조사한대. 진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니까 감사팀이랑 우리도 면담하지 않겠어? 현우, 너는 어떡할 거야? 어떡하냐니? 뭘? 뭐긴 뭐야.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냥 조용히 있을 건지 아니면 정말 사실대로 말할 건지. 지금 다들 그걸로 난리다 난리. 동기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봐온 정 팀장의 행태는 결코 눈 감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면 그게 나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심껏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더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나온 감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 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회의실 중앙에 앉아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이유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 팀장에게는 아무 타격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혼자만 양심대로 증언했다는 사실은 정 팀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동기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평소에도 정 팀장의 행동을 지켜보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저와 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징계를 받을 줄 알았던 정 팀장은 너무나도 멀쩡했고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이, 김현우 대리, 잠깐 나 좀 보지. 갑작스럽게 불쑥 말을 걸어온 정 팀장. 그는 곧장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대뜸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 팀장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 대리, 나한테 할 말 없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 근데 말이야, 감사팀 팀장이 내 고등학교 동기거든. 누가 뭘 말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정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대리, 이제부터 회사 생활이 아주 재밌어질 거야. 기대 많이 하라고.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마른 침을 삼켰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 팀장의 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같이 웃고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눈을 피했고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함께 나가던 팀원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빠져나갔죠. 회의 중엔 정 팀장의 날선말이 반복됐습니다. 김 대리, 지금 낸 이 제안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쓴 거가? 회사 몇 년 다녔지? 이런 수준으로 회의를 하겠다는 거야?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지. 사람이 좀 현실적인 안을 내야지.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일이 저절로 굴러가나? 응? 회의실의 공기마저도 날카롭게 변했고 팀원들 역시 팀장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업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맡아왔던 중요한 프로젝트는 아무 설명도 없이 후배에게 넘어갔고 제게 주어진 일은 단순 보고서 정리와 엑셀 정리 같은 소극적인 작업뿐이었습니다. 팀 채팅방에서는 제 이름만 쏙 빠진 공지사항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회의 일정이나 마감일 같은 핵심 정보도 뒤늦게야 다른 동료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그 책임은 항상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김 대리, 이건 자네가 미리 검토했었어야지. 책임감이 이래서야 같이 일하겠나? 아유, 하긴 뭐 팀장 뒤통수 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 말에 회의실이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그때부터 매일이 고통이었죠. 출근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도 손이 떨렸고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서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도무지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다들처럼 조용히 있었어야 했나? 수백 번 자책하고 수천 번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어느 날 복사기 앞을 지나던 정 팀장과 바닥만 보고 가던 제가 부딪혔고 팀장은 소리치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김 대리, 자네 눈은 어디 달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딪힐 뻔하고도 그냥 가? 아니, 나랑 눈도 못 마주쳐?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아유,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근데 김대리 자네 말이야. 그 구질구질한 양복 좀 이제 바꾸지 그래. 아니 그거 입고 거래처 사람 만나면 우리 회사를 뭘로 보겠냐고.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거 갖다 버리겠다. 하긴 뭐 사람이 구질구질한데 옷이라고 다르겠어? 에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 양복은 어머니께서 제가 첫 취직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사주신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남이 봤을 땐 구질구질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어머니께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사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제게는 단순한 옷 그 이상이었죠. 그런 소중한 의미마저 정 팀장에게 짓밟히는 순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낼 각오를 했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김현우입니다. 어디시죠? 네? 병원이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동네에 나가 잠깐 일을 하시다가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 주말 바로 시골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요양시설을 권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면 좋은데. 아니야, 현우야. 네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나까지 간호를 하니? 요즘은 다 요양원 간다더라. 근데 내가 아파서 돈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쩌니.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려 했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퇴사를 하면 병원비며 간병비며 감당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제발 정 팀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제가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은근한 괴롭힘을 당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둘러 버스에서 내려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런데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 어딘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던 몸을 기울이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누군가 하겠지 하는 듯 발걸음만 빨리 할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신호가 바뀌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쓰러진 그 노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 같았죠.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양복 자켓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한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온기가 돌아서였는지 쓰러진 노인이 잠깐 의식을 차렸습니다.
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세요? 제가 구급차 불렀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고맙네. 그리고... 노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대충 상황 설명을 한 뒤 노인이 괜찮아지길 바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도착해서 씻으려고 입고 있던 옷을 벗는데 양복 자켓이 찢긴 걸 발견했어요. 아까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면서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꽤 크게 상해서 버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취업했다고 어머니께서 없는 돈으로 마련해 주신 양복이라 오래되긴 했어도 버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자주 가던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김현우입니다. 어디시죠? 현우 총각, 나 세탁소 사장인데 지금 당장 좀 와줘요. 이틀 전 찢어진 양복을 맡겨둔 세탁소의 사장님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다급하고 긴장에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동네에서 수십 년째 세탁소를 운영해 오신 분으로 처음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현우 총각, 지금 바쁜가? 아니요,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갑자기... 그건 오면 설명할게. 아무튼 지금 최대한 빨리 와줘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 그래. 사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단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망설일 틈도 없이 곧장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님은 평소처럼 계산대 뒤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긴장과 당황이 가득했고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다가서자 사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장의 명함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현우 총각, 왔어?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제 옷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게 아니고, 이 명함 뭐야, 응? 현우 총각이 맡긴 양복 수선하려고 보니까 안주머니에서 이 명함이 나왔어. 이거,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한 손에 명함을 쥐고 아는 사람이냐며 물어보는 사장님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며칠 전 쓰러졌던 노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노인은 구급차로 옮겨지기 직전에 미약한 힘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고 손 안에 명함 한 장을 건네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녕 고마워. 오늘 이 신세는 꼭 갚고 싶네.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게. 꼭.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명함을 들여다보며 저는 잠시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재단? 명예회장? 이런 사람이 왜 이 동네까지 온 거지? 이광로?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네. 그 후 정신이 없었던 저는 그 명함을 그냥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완전히 잊고 지냈던 겁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사장님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여기 사거리 횡단보도에 쓰러진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그분이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사장님은 명함을 다시 한번 내려다 보시고는 한 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네, 전혀요. 제가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잠시 침묵하던 사장님은 다시 한번 명함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노, 이 이름 말이야. 내가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이름이거든. 이 사람이 내 친구일 것만 같아서. 정말이세요? 근데 이름만 보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맞아, 보통은 그렇지. 근데 말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탁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이광노란 이름은 한 번도 못 봤어. 너무 특이한 이름이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하더라. 혹시 이 사람 나이는 어느 정도쯤 됐어?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나랑 비슷하던가? 어르신 연세는 맞네요. 사장님 또래쯤 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세탁소에서 사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인근에서 제일 손이 빠른 세탁소 사장이지만 그 시절 그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뛰놀기 좋아하던 13살 소년 박영만이었습니다. 공부보단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기를 더 좋아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만의 집 옆으로 낯선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짐을 나르던 한 또래 소년이 보였습니다. 야, 너 이사 왔어? 하지만 소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궁금했던 영만은 계속해서 말을 걸었죠. 야, 너 말 못해? 아니. 말할 수는 있네. 몇 살이야? 대충 보니까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13. 동갑이네. 그럼 학교도 같이 다니겠다. 너 이름이 뭐야? 광노야. 이광노. 광노? 이름 특이하네. 나는 박영만이라고 해. 광노야, 우리 옆집으로 이사한 것도 2년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여기 토박이라 이 동네는 빠삭하거든. 이날이 어린 영만과 광노의 첫 만남이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시작됐습니다. 광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지 옷은 늘 헐렁했고 다 다른 고무신을 신고 다녔죠. 반면 영만의 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하고 있어서 광노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어린 영만은 점심시간이면 보리밥에 간장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먹는 광노의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광노야, 너 밥이 그게 다야? 그거 먹고 이따가 애들이랑 뛰어놀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이거 너 먹어. 이거 나 먹어도 되는 거야? 영만이 너 먹을 것도 모자르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손이 크셔. 어차피 나 혼자 다 못 먹고 집에 가져가면 버리게 되니까 같이 먹자. 아깝잖아. 광노는 말없이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맙다고 말했고 그날 이후 영남이 싸온 도시락의 반찬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광노의 도시락으로 옮겨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항상 함께 다니는 친구가 됐습니다. 1년쯤 지나자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영만이와 광노 두 사람은 떨어질 줄 모르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골목에서도 방앗가나 평상에서도 두 사람은 항상 함께였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개울가로 물놀이를 가게 됐는데 그 며칠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려 물이 꽤 불어나 있던 날이었죠.
친구들은 신이 나서 물을 튀기고 소리 지르며 놀고 있었고, 그때 물가 쪽으로 다가간 영만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구는 얼음풀로 오자며 달려나갔고, 누구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광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점점 멀어지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곧장 소리쳤습니다. 영만아, 내가 갈게. 조금만 버텨. 정신 놓지 마. 그리고는 맨발로 겁도 없이 그 불어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허우적거리며 헤엄친 끝에 광노는 결국 영만의 손을 붙잡았고 둘은 가까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두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친구 그 이상의 사이, 말 그대로 서로의 생명을 지킨 형제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두 사람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광노가 영만을 찾아왔습니다. 저 영만아, 나야 광노. 아직 안 자는 거 맞지? 광노야, 늦었는데 웬일이야? 영만아, 나 다시 이사 가게 됐다, 서울로. 뭐? 갑자기? 왜? 언제? 내일 아침에. 이유는 나도 잘 몰라.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만 하셨어. 그럼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건데? 정확한 곳은 나도 아직 몰라.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전화든 편지든 꼭 할게. 우리 친구잖아. 당연하지. 광노야, 정리되면 꼭 연락해라. 난 여기 있으니까. 두 친구는 그렇게 꼭 끌어안았고 훗날을 약속했지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광노가 이사간 뒤 영만은 한참을 친구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편지가 와 있을까 싶어 매일같이 우체통을 열어봤고 전화기 옆에 앉아 벨이 울리길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노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날의 굳은 약속은 세월 속으로 조용히 묻혀가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세탁소 사장님의 표정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예상처럼 친구가 맞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런데 이 명함 속 분이 정말 그 광노 씨가 맞을까요? 그러게,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시절 일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친구를 잊은 적이 없거든. 만약 정말 광노가 맞다면 딱 한 번 얼굴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 그 말에 노인이 들것에 실려가던 순간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게. 고맙네.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광노 회장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회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며칠 전 회장님이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제가 119를 불러드렸거든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이 계속 그 청년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병원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걸 기회 삼아 세탁소 사장님과 함께 회장님의 병문안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전화를 받았던 비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병원 VIP 병실 앞으로 안내했고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칠 전 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기운도 조금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김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왔구만. 정말 고맙고 반가워. 그날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네. 그래도 건강해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 내가 심장이 좀 안 좋거든. 근데 그날 자네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잡아줘서 목숨을 구했네. 앞으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게. 이 은혜는 꼭 갚고 싶네. 그 말에 저는 병실을 찾은 진짜 이유를 꺼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저 혼자 온 건 아닙니다. 회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누군가? 네, 잠시만요. 사장님,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향해 손짓하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탁소 사장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회장님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상체를 일으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너는 혹시 영만이? 박영만? 아유 세상에, 너 정말 광노 맞구나. 광노야, 이광노.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오래전 한여름날 개울가에서 손을 맞잡고 숨을 몰아쉬던 그 시절의 모습이 단숨에 이 병실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어리고 철없던 10대 시절을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은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되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두 팔로 세탁소 사장님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말문이 막히신 듯 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영만아, 도대체 어떻게 여길 온 거야? 현우 씨랑 원래 알던 사이야? 아니, 그게 말하자면 길다. 내가 지금 세탁소를 하거든. 현우 총각이 우리 단골인데 며칠 전에 찢어진 양복을 수선 맡겼어. 그런데 수선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온 거야. 그걸 봤는데 네 이름이 딱 적혀 있어서 설마 했지. 네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너일 줄은. 아휴, 광노야, 반갑다 진짜.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내가 갑자기 이사가고 연락도 못해서 많이 서운했지. 무슨 소리야, 서운하긴. 근데 솔직히 걱정은 좀 했다. 잘 살고 있을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 색도 좋고 정말 잘 됐구나. 그게 말이다. 그때 서울 올라가서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다. 그래서 형편도 좀 나아졌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됐지. 대학도 가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잠시 숨을 고르던 회장님은 자신이 걸어온 길의 시작을 떠올리듯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벌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더라. 그 생각을 하던 순간 영만이 네가 도시락에서 나눠주던 반찬이 생각났어. 그때 네가 준 반찬 그 한 조각, 그 마음 하나가 지금 이 복지재단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이 갑자기 조금 다른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층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영만이 너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광로 너 어디라도 아팠던 거냐? 아휴, 몸이 아픈 거면 차라리 낫지. 영만아, 나 얼마 전에 내 아들을 먼저 보냈다. 교통사고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사장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위로를 건네야 할지도 몰라 그저 침묵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정적을 깬 건 다시 회장님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나를 구해준 날 말이야. 그날이 내 아들 49제였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까 모든 게 무의미하더라고. 밥은 왜 먹어야 하나? 약은 또 왜 먹어야 하나? 숨 쉬는 것도 괴로웠어. 그래서 그냥 계속 걸었지. 회장은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이대로 생을 마감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 세상을 등지고 싶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더니 몸이 무너지더라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현우 씨였지. 저는 어쩐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누군가를 돕는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로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등을 툭 두드리며 세탁소 사장님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현우 총각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마음 따뜻하고 진짜 좋은 친구지.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네. 현우 씨, 자네는 내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사람이야. 이제 남은 인생 진심으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들이 남기고 간 어린 손자도 내가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다시 영만이 너도 만났으니 정말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날 병문안이 끝날 무렵 두 분은 회장님이 태어나면 정식으로 소주 한잔하며 회포를 풀자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복지재단이 위치한 사무실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나와도 괜찮으신 건가요? 의사 말이 약만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으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해서 말이야. 아들도 없는데 나라도 나와야지. 그래도 회복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걱정돼서요. 아이고, 걱정 고맙네. 사실 오늘 현우 씨를 부른 건 말이야. 그날 병원에서는
영만이 얼굴 본 게 너무 반가워서 깜빡 잊고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네. 자네한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야, 들어보게. 나를 살려준 것도 그렇지만 영만이라는 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자네 덕분이야.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거든.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고 싶어. 자네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일단 준비해봤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그 봉투를 받아 열어봤는데 안에는 꽤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 너무 큽니다. 그날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119에 신고했을 거예요. 저도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봉투를 그대로 회장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은 알겠네. 이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뭔가 자네에게 보답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자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말해주게. 나도 억지로 뭘 주고 싶진 않으니까. 저는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어떻게 해야 서로의 마음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물 1층 로비에서 봤던 복지재단 정책지원팀 인력 모집이라고 써붙여 있던 채용 공고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회장실에 올라오기 전 그 공고를 한참이나 바라봤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회의감, 매일 아침 버티듯 출근하던 내 모습이 겹쳐졌죠. 저기 회장님, 그런 말인데요. 그래, 말해보게.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사실 아까 올라가기 전에 1층 로비에서 재단 채용 공고를 봤거든요. 혹시 저도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자네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 중이었어요. 회사에 정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 버티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활도 있고 막상 나오면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망설이고만 있었죠. 회장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네 정도 인물이면 우리 재단에서도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인사팀에 말해둘 테니 면접 한번 보게. 결과는 공정하게 보겠지만 나는 자네가 여기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될 거라 믿고 있어.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재단의 정책지원팀 면접을 보게 됐고 운 좋게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그토록 오랜 시간 망설이고 주저하던 사직서를 꺼내들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정 팀장에게 가서 사직서를 내밀었죠.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 사직서입니다. 정 팀장은 잠깐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 사직서?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김대리도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설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출근까지 하고 회사 건물을 나오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 가슴 한켠에 걸려있던 답답함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꺼내어 조금은 두려웠지만 진심으로 원하던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첫 출근 날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회사로 향하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고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출근 첫날 회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현우 자네 왔구만. 첫 출근 축하하네. 오늘부터 우리도 식구가 됐어.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자네처럼 마음이 바른 친구는 처음 봤거든. 그런 사람이 우리 재단에 있다는 게 큰 복이야. 회장님은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만이한테 들어서 알지. 어릴 때 나도 많이 가난했어.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그 덕을 갚고 싶어서 이 재단을 만든 거야. 돈은 많아도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이거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첫 근무일이 시작됐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바빴지만 모두가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반나절이 지나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던 동료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씨, 일은 어때요? 할만해요? 정신없네요. 적응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면 안 될 텐데 걱정이에요. 실수 조금 하면 어때요? 서로서로 도와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이전 직장에서 느낄 수 없었던 동료 간의 정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우씨, 아까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우씨가 표정이 참 정직한 사람 같아서 우리 팀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찡했습니다. 그동안은 버티기 위해 회사를 다녔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가슴이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서 알게 되었죠. 이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회장님의 복지재단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 어르신들 대상의 주거와 생활지원 프로젝트 등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숫자와 결과로만 일했던 제 업무가 이곳에선 사람을 위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알고 어르신의 안부 전화를 챙기며 제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기다려지는 뿌듯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어렵게 사주셨지만 정 팀장에게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 오래된 양복 한 벌이 결국은 제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어주었다는 걸요. 그 양복 덕분에 저는 한 노인을 도울 수 있었고 그 일로 수십 년 전 끊어졌던 두 친구의 시간을 다시 이어주었으며 그로 인해 결국에는 저 역시 숨통 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버겁더라도 삶은 어쩌면 그런 짧고 따뜻한 순간 하나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복지재단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